안녕하세요. 하승민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3월 한 달 동안, 4주 동안 우리 뉴트라이트 제품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영양소, 식물 영양소에 대한 그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또 관련된 제품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이제 한번 쭉 정리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네, 앞으로 이제 기억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하시는데도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도 잘 보이시죠? 네. 여러분, 그 우리 뉴트라이트의 가장 그 핵심적인 제품 바로 이제 더블 X죠. 네, 더블 X가 바로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식물 영양소와 항산화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그런 그 종합 비타민, 미네랄 제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뉴트라이트의 플래그십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더블 X가 그 가치가 정말 뛰어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더블 X는 이 더블 X 제품으로 임상 실험, 그러니까 임상 연구, 그 임상 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어떤 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어떤 기능성이나 효용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연구들을 진행하는데요. 다양한 연구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 다양한 연구 방법, 그리고 이 각 연구 방법에 따른 그 신뢰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개념이 바로 이제 근거 중심 피라미드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이렇게 밑에 실험실 연구부터 쭉 올라가면 메타 분석까지 있잖아요.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신뢰도가 높다는 거예요. 이 연구 방법 중에서. 어,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그 연구를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그러한 그 어려운 연구인 반면에 또 그 결과가 비교적 확실하게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 임상 연구라고 하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임상 연구가 진행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딱 어느 한 곳에 딱 모아놓고 통제하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 일상생활을 하면서 임상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통제도 어렵고, 그다음에 뭐 약품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 또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연구를 진행하면서 윤리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연구입니다. 그런데 더블 X 같은 경우에는 임상 연구를 진행한 그러한 그 뉴트라이즈 제품이고, 뉴트라이즈 제품 상당수가 그 제품을 가지고 임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연구가 이제 그 제품을 가지고 임상 연구를 했다는 게 가장 큰 그 뉴트라이 더블 X, 뉴트라이 제품들의 가장 그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비타민 C를 비타민 C에 대한 임상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됐죠. 이 비타민 C를 섭취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더라. 직접 사람이 섭취했을 때 뭐 그런 임상 연구 결과들이 학술지에 많이 발표가 되는데 이제 그러한 그 임상 연구와는 별개로 이 비타민 C를 제품화한 다음에 그 제품을 가지고 임상 연구를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없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더블 X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을 가지고 임상 연구를 진행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고 그 연구 결과가 이제 바로 지금 항산화 영양소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뭐 DNA 손상을 뭐 방어한다 그 억제한다거나 이런 결과들이 나온 거죠. 지금 이 보시는 논문이 바로 뉴트라이트의 그 더블 X를 직접 이용한 그런 임상 연구의 결과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논문 내용을 보면은 액세스 비즈니스 그룹에서 제공한 식물 기반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보충제와 그다음에 플라시보 그러니까 이 보충제를 섭취한 그룹과 가짜 약을 섭취한 그룹을 비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유해산소를 활성산소죠. 유해산소를 제거한다.
우리 인체 내에서 실제로. 그리고 DNA 손상을 감소시킨다. DNA는 우리 그 세포, 핵 내에 존재하는 유전자 정보를 보관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 DNA가 손상이 되면은 유전자 정보가 파괴가 되고 그 유전자 발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또 유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 DNA를 보호하는 역할이 확인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쭉 그 내용을 보면은 비타민과 미네랄, 더블 X 함유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식물 농축물들, 아세로라, 알팔파, 블루베리, 마리골드 등과 같은 그런 식물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시약을 가지고 이 시약이 바로 더블 X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화면에 낙서하지 마세요. 네, 누가 낙서를 계속 하시네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고, 그러니까 활성산소종, ROS라고 하죠. 활성산소, 유해산소입니다. 유해산소가 감소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DNA 손상, 그러니까 전기 영동 그 측정법을 활용해서 DNA를 보면은 DNA를 이제 그 전기 그 극성에 따라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동을 시키면 DNA가 파괴가 되면은 파괴되기 쉬운 상태가 됐으면 이게 쭉 파괴되면서 꼬리가 길게 그, 그, 그 자취를 남치거든요. 자취를 남기거든요. 그런데 DNA가 건강하면 그대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꼬리 길이, DNA 꼬리 길이가 유의적으로 감소했다라는 건 뭐냐면 DNA 꼬리가 파괴되지 않았다. DNA가 보호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HPLC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시약에 들어있는 그런 성분들을 이렇게 그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분석을 해보면 19가지 식물 영양소가 확인되었다는 것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제품을 가지고 실제로 임상 연구를 진행했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 제품을 섭취했을 때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음. 아까 잠깐 예를 들었던 그 예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비타민 C를 가지고 임상 연구를 해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 비타민 C를 가지고 제품화 했을 때 그 제품을 가지고 그 제품을 섭취했을 때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음. 그 비타민 C의 함량이라든가 아니면 비타민 C의 품질이라든가 이런 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제품을 가지고 임상 연구를 했을 때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바로 그 제품을 직접 섭취하면 그 임상 연구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을 가지고 임상 실험한 케이스는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 뉴트라이트에는 뭐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많은 제품들이 실제로 완제품을 가지고 임상 연구를 진행한 후에 제품이 출시된 그런 히스토리,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하고요. 더블 X는 비타민 미네랄 뿐만 아니라 항산화 영양소가 굉장히 앞에서 보셨던 그 유해산소를 감소시킨다는 게 항산화 영양소잖아요. 항산화 영양소의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더블 X의 대표적인 그런 역할은 바로 항산화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항산화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또 혹시라도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넘어가겠습니다. 항산화, 산화를 막는다라는 의미예요. 산화를 막는다. 그럼 산화가 뭔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산화가 뭘까? 이제 산화에 반대되는 개념은 환원입니다. 환원, 산화와 환원.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이제 산화는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는 걸 산화라고 하고요. 반대로 전자를 얻는 것을 환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상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산소를 소비하잖아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제 영양소 이제 뭐 영양소 이제 그 산소에서 이제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 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이제 만들어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이제 이 산소를 그 어디서 사용하냐면 이제 우리가 호흡을 하면 폐로 들어가서 폐포를 통해서 혈류를 통해 혈관을 통해서 산소가 이동하고 이 산소가 우리 몸의 그 모든 세포에 전달이 됩니다. 그럼 세포 안에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관이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이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서 산소를 그 이용하고 나면은 에너지가 생성됨과 동시에 유해산소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그러니까 유해산소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우리가 유해산소를 ROS 반응성 산소종이라고 하는데 반응성 산소종, 이 반응성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반응을 잘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옆에 주위에 있는 물질과 무조건 반응을 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하다. 근데 왜 이렇게 반응을 하려는 성질이 강하냐면 유해산소의 화학적 구조를 보면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자가 하나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를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어떤 물질이나 성분으로부터 전자를 빼앗아 와서 자기 전자를 채우려는 성질이 굉장히 강하다. 반응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이제 반응성 산소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자를 뺏어오려는 성질이 강한 거예요. 그럼 유해산소는 지금 전자를 하나 뺏어와서 자기를 채운다. 그럼 결국은 유해산소는 전자를 하나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해산소는 결국 환원되려는 성질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환원되려는 성질이 굉장히 강하다? 그럼 반대로 유해산소에게 전자를 뺏긴 그 물질은 뭐가 된 거예요? 전자를 뺏겼잖아요. 전자를 뺏긴 거는 뭐냐면 산화된 거예요. 산화. 전자를 뺏긴 거니까. 그런데 유해산소가 아까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유해산소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해산소가 어디서 이 전자를 자기한테 필요한 전자를 뺏어오냐면 바로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그리고 세포 내에 또 미토콘드리아 이 산화환원의 연쇄 반응에 의해서 세포 내에 그런 세포 그 조직들에서 전자를 뺏어오는 거예요. 핵에서 뺏어오고 DNA에서 뺏어오고 세포막에서 전자를 뺏어옵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이런 여러 가지 세포 내 조직들이 다 산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유해산소에 의해서 전자를 뺏기니까. 그 미토콘드리아 산화가 돼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고 또 DNA가 산화되면 DNA가 망가지니까 유전자 정보가 변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포막이 산화가 되면 세포막이 이제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유해산소에 의한 산화는 세포로부터 전자를 뺏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세포는 그 산화 때문에 망가지게 된다. 결국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유해산소는 계속 생기니까. 우리 세포는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그 세포가 망가지고 기능을 못하고 세포로 구성된 그 조직이나 기관의 기능이 떨어지고 네, 그러면서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해산소로부터 우리 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항산화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항산화 영양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이제 베타카로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베타카로틴. 베타카로틴은 이제 비타민 A의 전구체예요. 비타민 A의 전구체.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로 전환되죠.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이고, 카로티노이드는 색소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의 식물 중에서 이제 주황색이나 빨간색 계통의 그런 식물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색소 성분이 카로티노이드다. 근데 카로티노이드는 지금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화학적 구조가 나와 있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렇게 선이 두 개로 되어 있죠.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다. 그 이중결합이 하나가 딱 깨지면서 비타민 A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중결합이 하나 딱 깨지면서 거기서 남는 전자가 하나 생기는 거야. 전자가 하나 생겨. 전자가 하나 생겨서 전자를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베타카로틴이 전자를 내어줄 수 있게 됐어요. 전자를 내어준다는 건 뭐죠? 자기 자신은 전자를 내어주면서 산화가 되는 거고 그 전자를 받은 물질은 네,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베타카로틴이 전자를 내어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산화되면서 유해산소를 환원시키는. 그래서 유해산소가 다른 세포로부터 전자를 뺏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내어준 전자로서 중화되게끔 만드는 것이 베타카로틴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항산화 영양소는 다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모든 항산화 영양소는 전자를 내어주는 영양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다른 점 뭐냐면 이 각각 우리 신체 기관의 다른 곳에서 주로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 베타카로틴은 상피 조직에서 상피 조직에서 특히 이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상피 조직. 그 상피 조직은 뭐예요? 말 그대로 상피 하면은 겉부분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몸의 그 외부를 가장 최외곽을 구성하는 조직을 다 상피 조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겉으로 봤을 때 제 얼굴을 보면 제 상피는 어디예요? 여기 얼굴이잖아요. 얼굴 피부. 여기가 상피 조직이잖아요. 피부가 상피 조직이에요. 그럼 입 안에 이렇게 입 안에 그 점막이 있잖아요. 그 점막이 있고 뭐 기관지에도 있고 이 코 속에도 이렇게 점막이 있잖아요. 이 점막은 뭐예요? 이 점막도 몸 안에 있는 피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상피 조직이에요. 그럼 쭉 더 깊이 내려가 볼까요? 그럼 식도, 그다음에 기관지, 그다음에 여기 장, 이거 다 뭐예요? 이거 다 상피 조직이에요. 피부예요, 피부. 몸 안에 있는 피부. 그래서 우리가 몸 밖에 있는 상피 조직을 피부라고 하고 몸 안에 있는 상피 조직을 점막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에서 이 상피 조직에서 항산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피부나 점막이 면역체 일선이라고 하거든요. 면역체 일선이라는 얘기 뭐냐면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우리 몸에 침투할 때 이 면역체 일선을 통과해야 돼. 면역체 일선을 침투를 해야 돼. 피부로 침투하거나 점막으로 침투하거나 음식물 먹었을 때 그 세균, 바이러스나 아니면 그 그 나쁜 세균들이 만들어낸 독소가 우리 몸에 어떻게 침투해요? 장 점막을 통해서 침투하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침투했어요? 네, 기관지로 들어와서 폐 점막을 통해서 침투한다.
말이에요. 이 점막에서 점막이 약해지면 그런 외부에서의 그 침입 물질이 우리 몸에 침입을 쉽게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게 되고 감염성 질환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코로나가 잘 걸리는 거는 결국 이 기관지나 폐 쪽의 점막이 약하기 때문에 그 점막에서의 항산화 기능을 하는 베타카로틴이 그래서 중요하고 이 베타카로틴은 그래서 면역과 어,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면역체 일선인 상피 조직에서의 그런 면역 작용, 상피 조직에서의 항산화 작용 때문에 면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면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로 바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비타민 A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타민 A가 우리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비타민 A도 역시 면역에 중요한 그런 비타민이다. 그러면 비타민 E도 항산화 영양소잖아요.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이죠.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지용성 환경에서의 항산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비타민 E가 토코페롤인데 비타민 E는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죠.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 혈관 속에는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죠. 그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는데 원래 기름과 물은 섞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물로 가득 차 있는, 혈액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혈관을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까? 이 지방 성분, 콜레스테롤 성분이 단백질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물과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혈액과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 산화가 되면은 이 단백질, LDL 콜레스테롤을 싸고 있는 그 단백질 막이 산화가 돼서 파괴가 되면은 LDL 콜레스테롤과 물이 바로 직접 맞닿게 되잖아요. 그러면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갈 데가 혈관 벽에 붙을 수밖에 없어요. 혈액에 밀려가지고. 그럼 거기 붙어가지고 경화가 일어나고 굳어진다는 거죠. 굳어지면 딱딱해지고 막 혈관이 막히게 되면서 동맥경화 생기고 네, 심근경색, 고혈압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 중에서 혈액 중에서 산화가 되면 안 돼요.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되면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잖아요. 그 나쁜 콜레스테롤이지만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되면 혈관이 막힌다. 근데 LDL 콜레스테롤 자체가 지용성이잖아요. 콜레스테롤 지방 성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타민 E가 존재하면서 이 LDL 콜레스테롤 막이 산화되는 걸 막아준다. 그 혈관이 안 막히게 되는 거죠. 막히지 않게 되고 혈액이 잘 순환되게끔 도와준다.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된다. 토코페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E의 항산화 기능은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예방해 준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지방 성분으로 되어 있는 그 신체 조직에서의 항산화 기능을 비타민 E가 다 담당을 하는 거예요. 어디냐면 우리 몸은 다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60조 개 이상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모든 세포는 세포막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포막은 다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과 콜레스테롤, 그리고 일부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세포막 성분이에요. 이 세포막에서 비타민 E가 세포막에 존재하면서 이 세포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세포막은 결국 비타민 E가 없으면 세포막이 산화가 되면은 결국 다 아까 유해산소가 세포를 산화시킨다고 했는데 세포막이 산화가 돼서 세포막이 파괴가 되면 그 세포가 내 기능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포막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E의 기능이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양소 중에서 지용성 영양소 있죠. 지용성 영양소라고 하면 지용성 비타민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방 성분, 예를 들면 불포화 지방산 같은 거, 오메가3 지방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산화되는 것을 비타민 E가 보호해 준다는 얘기죠. 비타민 E가. 지용성 성분이, 지용성 환경에서의 항산화 역할을 비타민 E가 한다. 그래서 우리, 마린 오메가3, 뭐, 이렇게,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그 오메가3 안에 비타민 E가 들어있어요. 비타민 E가 들어있는 거는 그 제품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비타민 E를 보충받는 역할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을 산화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 비타민 E가 강화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비타민 E는 세포막 항산화, 그리고 혈관 내 콜레스테롤의 산화 방지, 그다음에 지용성 영양소의 산화 방지, 이렇게 이런 항산화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 E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셀레늄. 셀레늄 미네랄이죠. 미네랄 이제 글루타티온 산화효소의 성분, 비타민 E의 절약작 이렇게 나와 있고 갑상선 호르몬 활성화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항산화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들이 크게는 이제 전체적으로 항산화제라고 하는데 이걸 두 가지 종류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항산화 영양소와 항산화 효소.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항산화 영양소는 우리가 음식물로부터 섭취해서 그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 중에서 항산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항산화 영양소예요. 비타민 E나 혹은 뭐 앞서 보셨던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C나 이런 게 항산화 영양소. 그럼 우리 이 항산화 영양소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도 이 항산화 기능을 하는 물질을 효소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항산화 효소예요. 그러니까 우리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그 항산화제가 바로 항산화 효소. 네. 그러니까 이 항산화 효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글루타티온 산화효소, 글루타티온 페록시데이즈라고 하는데 이 글루타티온 산화효소의 중요한 구성 성분, 가장 강력한 항산화 효소이고 이 가장 강력한 항산화 효소의 그 중요한 성분이 바로 셀레늄이다. 그래서 셀레늄도 아주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이 항산화 영양소들인 항산화 효소가 단독으로 작용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협업을 합니다. 상호 간에 협업을 합니다. 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산화 네트워크라고 하죠. 비타민 C도 있고 비타민 E도 있고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가 비타민 E를 재생시킨다거나 그리고 또 협업을 해서 항산화 효소가 이제 서로 이제 그 역할을 한다거나 또 유해산소를 한번 1단계에서는 뭐 SOD 같은 항산화 효소가 한번 변형을 시키고 유해산소를 환원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2차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렸던 글루타티온 산화효소가 한번 또 어, 환원을 시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유해산소를 그 해가 없는 물질로 바꿔주는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협업을 하는 것을 항산화 네트워크라고 하고 항산화 효소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 바로 셀레늄이다. 그 셀레늄은 항산화 영양소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항산화 효소의 구성 성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 셀레늄이 아까 갑상선의 기능 활성화라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이제 요즘 그 갑상선 기능이 이제 많이 이상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 관련된 질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갑상선 질환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과 갑상선 기능 저하를 들 수 있는데요. 즉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의 80%는 그 원인이 바로 면역 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예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자가 면역 질환이다. 이게 우리 지금까지 잘 모르셨잖아요. 이 자가 면역 질환이다. 우리 몸 면역 체계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제 우리 그 항원 외부의 침해 물질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드는데 정상적인 항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항체를 만들거나 아니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항체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상 자가 항체, 그러니까 이상 항체를 만드는데 뭐 TSI라고 하는 그림에서 보시면 TSI라고 하는 이상 항체가 생성이 되면요. 갑상선 그 자극 호르몬의 수용체를 자극을 해가지고 갑상선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시키게 하는 거예요. 이 이상 항체가 면역 체계 이상으로 생긴 이상 항체가 갑상선 호르몬을 더욱더 많이 생성하고 분비하게 한다. 갑상선 기능 항진이죠. 그다음에 또 어떤 다른 이상 항체는 갑상선 조직을 직접적으로 파괴합니다. 그 갑상선 조직을 항원으로 이식해서 이 항체가 그 항원을 파괴하는 거예요. 갑상선 조직을 직접 파괴하기 때문에 갑상선에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호르몬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의 80% 이상은 면역 체계 이상으로 인한 이상 항체 때문이다. 그 자가 면역 질환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상 항체가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는 영양소가 셀레늄이라고 밝혀졌어요. 그래서 셀레늄이 이제 이러한 갑상선 기능을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어, 미연에 방지하게 도와주는 것이 그 이상 항체가 생성되는 걸 막아주는 것이 셀레늄이다. 그래서 이 셀레늄이 갑상선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갑상선 건강과 관련해서는 또 하나 중요한 미네랄이 하나 더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갑상선 호르몬은 처음에는 비활성화된 상태로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는데 이게 활성화된 상태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갑상선 호르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활성화된 형태로 바꿔주는 그런 미네랄은 아연입니다. 아연. 네. 아연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연이 있어야만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갑상선 건강에는 중요한 영양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셀레늄과 아연. 두 가지 미네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 여기 셀레늄을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셀레늄은 여기서 그 대표적인 항산화 효소의 구성 성분이다. 항산화 영양소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관련된 연구를 보면은 셀레늄 패러독스라고 있습니다. 셀레늄과
이제 비타민 C, 뭐 이런 항산화 영양소들이죠. 네, 셀레늄 패러독스가 뭐냐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준으로 셀레늄 우리가 보충하잖아요. 셀레늄 보통 이제 일상적으로 보충을 하게 되면 또 건강기능식품의 형태로 셀레늄 보충하게 되면은 항산화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항산화 효소를 잘 만들어내서 유해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영양적 수준, 그러니까 좀 고도의 고농도로 이제 섭취를 하거나 아니면 고농도로 섭취했을 때는 종양세포에서 산화 촉진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다가 종양세포가 있으면 종양세포에 고농도로 투여하면 종양세포를 산화시킨다. 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산화를 막는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종양세포의 산화를 촉진시키는 반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레늄을 이러한 반대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셀레늄 패러독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다 좋은 거죠. 네. 평소에는 네, 항산화 역할을 하다가 네, 뭐, 뭐, 암이 있을 때에는 고농도로 투여했을 때 암세포를 파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네, 이런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어서 이런 거를 셀레늄 패러독스로 한다. 셀레늄도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 셀레늄이 들어있고 비타민 E가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 바로 이제 셀레늄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비타민이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셀레늄 비타민 E와 셀레늄이 들어있는 것이 파셀레늄 E. 그다음에 비타민 E와 갈릭 성분, 마늘 성분이 들어있는 그 건강기능식품이 갈이 이렇게. 그래서 비타민 E를 보충하고자 하신다면 더블 X 플러스 파셀레늄 E 혹은 갈리 비타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갈리는 마늘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늘의 이제 어떤 효능 이런 것들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갈리 비타민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마늘의 효능은 뭐 잘 알려져 있죠. 우리가 심혈관계 건강에 굉장히 좋다. 콜레스테롤 낮추는 데 좋고 중성지방 낮추는 데도 좋고 혈압도 떨어뜨리고 혈행도 잘 하게 도와주는 대표적인 것이 갈리 비타민 또 면역력도 높여주는 네, 그러한 그 식품 마늘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이 생겨요. 어떤 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비타민 E가 세포막에서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제 세포막에 유해산소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전자를 뺏으려고 해. 그럼 세포막이 전자를 뺏기면 세포막이 산화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때 세포막에서 전자를 대신 내어주는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영양소가 비타민 E다. 기억나시죠? 비타민 E가 전자를 하나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자를 받은 유해산소는 자기가 원하던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 몸에 산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네,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비타민 E는 지금 전자를 하나 뺏겼잖아요. 비타민 E 입장에서는. 아, 쉬쉬. 유해산소는 전자를 얻었지만 비타민은 전자를 내줬기 때문에 자기가 전자를 잃었단 말이에요. 그럼 비타민 E가 전자를 잃었으니까 비타민 E도 어? 내가 잃은 전자를 다시 누구한테 뺏어와야 되겠다. 네, 이런 어떤 그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비타민 E가 그때부터는 자기가 전자를 내준 다음부터는 우리 세포막을 다시 자기가 산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성질로 바뀌어요. 독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비타민 E의 독성이 이거를 비타민 E의 라디칼화라고 합니다. 비타민 E의 라디칼. 전자를 내줬으니까 내가 그 부족한 전자를 뺏어오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비타민 E가 우리 세포막은 비타민 E가 유해산소에게 전자를 내줬기 때문에 손상을 안 입고 산화를 안 당했어. 그런데 비타민 E가 지금 전자를 잃고 세포막에 전자를 뺏어간다 그러면 산화가 되겠죠. 그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세포막에서 뺏길 전자를 유해산소에게 뺏기지 않고 비타민 E에 뺏겠다는 차이만 있을 뿐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비타민 E를 우리가 섭취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소용이 없잖아.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가 딱 등장을 해서 비타민 E가 막 이제 세포막으로부터 전자를 뺏으려고 할 때 비타민 C가 있어야만 비타민 C가 비타민 E에게 전자를 전해줍니다. 그럼 비타민 E는 전자를 받아서 다시 네, 피해가 없는 물질로 바뀌고 비타민 C가 전자를 내주면서 비타민 C가 라디칼화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럼 비타민 C는 또 마찬가지. 비타민 C가 전자를 잃었으니까 비타민 C가 전자를 잃었으니까 비타민 C도 또
전자를 뺏으려는 성질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계속 무한적으로 반복되면은 이제 결국 항산화 영양소라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건데 여기서 비타민 C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비타민 C는 뭐냐면 이렇게 전자를 내주고 자기가 전자를 뺏어오려는 성질이 생기면 비타민 E는 퇴출해요. 그냥 스스로 몸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네. 독성이 약해. 전자를 뺏으려는 성질이 매우 약하고 그러면 비타민 C는 전자를 내준 다음에 몸 밖으로 배출된다. 그래서 비타민 C는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우리 몸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의 항산화 작용도 하지만 다른 항산화 영양소를 네, 다시 재생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비타민 C를 항산화 영양소의 항산화 영양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산화 영양소의 항산화 영양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비타민 C는 독성이 없기 때문에 또 2차적인 그런 피해, 연쇄적인 피해를 유발시키지 않는다. 비타민 C는 배출된다. 수용성 비타민이기도 하고. 그 빨리빨리 배출되겠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비타민 C는 계속 끊임없이 보충이 되어야 한다. 음. 자기 할 일 다 마치고 자기 스스로 물러나기 때문에 계속 비타민 C가 계속 제공이 되어야만 우리 체내에서의 항산화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C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항산화 영양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다 중요하지만 하나도 없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 역할의 경중을 보면 비타민 C가 가장 가장 많이 필요하고 또 최종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타민 C의 특징은 라디칼 중에서 독성이 가장 약하고 매우 빠르고 쉽게 배출이 된다. 우리 몸에 피해를 유발시키지 않는다. 대신 그만큼 빨리빨리 보충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타민 C가 그래서 중요하다. 항산화 영양소에서 비타민 C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제 식물 영양소, 이제 그 더블 X에 이제 다양한 식물 농축물들이 함유되어 있잖아요. 식물 영양소. 식물 영양소는 네, 식물 영양소의 개념이 우리나라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블 X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뉴트라이트의 가장 중요한 식물 영양소의 개념이 소개가 되기 시작했고 그 중요성을 이제 널리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한국아메이죠. 더블 X 뉴트라이트. 그래서 이제 이 식물 영양소의 개념이 다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그 정립이 되고 그리고 많은 소비자분들도 아, 식물 영양소가 그래서 왜 중요한지 이제 알겠다. 건강기능식품 선택할 때도 식물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 그런 건강기능식품 선택하면 좋겠다라는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양한 그런 캠페인도 많이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도 경련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생활 관련된 그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채소 중에서 어떤 색깔의 채소가 부족한지 파악을 하고 그 채소의 그 부족한 채소에 함유되는 영양소를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WX를 리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어, 지속적인 그런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영양학회와 관련해서 식물 영양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그런 이게 도서도 출간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식물 영양소의 중요성 뭐 너무나 많은 그런 역할이 있지만 대표적인 기능은 항산화와 항염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산화, 항염증. 식물 영양소 종류도 많고 그다음에 너무나 다양한 기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식물 영양소는 항산화와 항염증이다. 근데 식물 영양소가 항산화 기능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바로 유전자 전사 인자인 NRF2라는 전사 인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항산화 식물 영양소가 NRF2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유전자 인자 중에 NRF2를 시키는데 이 NRF2가 항산화 시스템을 이제 증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자거든요. 우리 체내에서 항산화 시스템을 증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산화 기능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NRF2가 관련된 그 우리 그 인간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보면요. 이런 질병들이 다 네, 이렇게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NRF2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이런 질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NRF2가 활성화되면 이런 다양한 그 계통의 질환들이 예방이 된다. 근데 그 NRF2를 활성화시키는 게 바로 식물 영양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 영양소가 이러한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결국은 식물 영양소의 항산화 기능이 이러한 질병 예방 효과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산화 기능, 근데 또 하나는 항염증. 이제 NRF2가 항산화 인자였다면 NF 카파비라는 인자는 항염증 인자입니다. 염증 유발 인자. 네.
염증 유발인자. 근데 NF-카파비가 생성이 되면은 염증이 생겨요. 그런데 이 식물 영양소가 NF-카파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이걸 억제하면은 염증이 억제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식물 영양소는 항염증 기능성이 있다. 식물 영양소 항산화, 항염증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그럼 다양한 식물 영양소가 있잖아요. 이 다양한 식물 영양의 차이는 뭐냐? 어떤 신체 기관에서 작동을 하느냐 이거예요. 각각 다른 신체 기관에서 항산화, 항염증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신체 기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테인 같은 경우에 눈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눈의 건강. 루테인 눈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물 영양소다. 그럼 왜 눈의 건강에 도움이 되냐? 루테인은 눈에서 항산화, 항염증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음? 루테인은 눈에서 항산화, 항염증 기능을 한다. 그리고 어, 뭐 MSM 같은 경우에는 뭐 식물에도 있고 동물에도 있어서 뭐 식물 영양소로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MSM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조인트 가드에 들어있는 그런 그 성분이 이제 기능성 성분이잖아요. 근데 MSM도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항산화, 연골 조직에서의 항산화, 그다음에 연골 조직의 염증 억제. 역시 마찬가지로 항산화, 항염증. 그럼 진코엠, 은행잎 추출물에 들어있는 플라보놀 배당체라는 성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뇌에서의 항산화, 항염증.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네. 쉽죠? 네, 그래서 식물 영양소는 항산화, 항염증.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양한, 또렉스에 다양한 그런 식물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항산화, 항염증 기능성 때문에 우리 신체 기관에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뭐 항산화, 항염증, 면역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되고, 비만 및 당뇨 예방, 고지혈증, 동맥경화 예방, 소화기관 건강, 근육 뼈 건강, 두뇌 및 눈 건강, 여성 갱년 경우에 다 좋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밑에 이제 다양한 식물 영양소의 종류와 그 식물 영양소 함유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식물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암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식품 위주의 식사, 그러니까 과일과 채소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면은 암 발생 위험도가 감소한다는 게 확인이 됐죠. 확인이 됐고, 네,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동물 모델 연구가 다수라는 한계가 있고, 임상을 했더라도 이제 규모가 작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코호트 연구나 뭐 이런 대조군 연구 이런 것들이 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뭐 마늘을 많이 먹는 어떤 지역의 질병 발생 현황을 보니까 심혈관계 질환이 적더라. 뭐 이런 거죠. 네. 또 뭐 어떤 특정 식물을 섭취하는 지역 사람들의 암 발생률이 굉장히 낮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식품이 직접적으로 암을 예방한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증거는 약간 부족한 거잖아요. 네. 이런 한계가 있지만 그런 식물 영양소의 기전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어, 그 건강 영양 트렌드의 핵심 키워드로 뭐 예를 들어 10가지 주제를 꼽는다 그러면 그 안에 항상 포함되는 것이 바로 식물 영양소입니다. 뭐 식물 영양소, 마이크로바이옴, 뭐 단백질의 미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단백질도 식물성 단백질이 그래서 이제 그 부각이 되고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식물 영양이 중요하다라는 점. 네, 더블엑스는 식물 영양소를 제공해 주는 그러한 제품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이제 식품의약품 안전나라에서 이제 신중년 맞춤형 식사 관리 이렇게 이제 이런 책자를 2021년에 이제 발간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 가시면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가면은 이 50에서 64세 때 집중적으로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뭐 대사 질환, 대사 증후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암도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암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식생활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네, 항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 그다음에 항산화, 항염증 영양소를 섭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산화, 항염증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네, 항산화 영양소도 있지만 식물 영양소도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음, 제한하는 영양소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나온 그 책자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추천하는 영양소. 네, 플라보노이드, 이소플라본, 설포라펜, 식물 영양소. 그다음에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비타민 A, 루테인, 항산화 영양소. 이 두 가지를 꼭 섭취해야 된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암 발생률 가장 높은 게 뭐예요? 대장암이잖아요. 대장암, 소화기관의 어떤 질환, 질병이라든가 그 소화기관 건강 문제, 대장암 이런 것들 때문에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 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식이섬유도 역시 뭐예요? 식물 안에 들어있잖아요. 어떤 광범위한 어떤 식물 영양소에 포함되는 그러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식물 영양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타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타민 A부터 볼게요. 비타민 A는 시각작용, 또 상피세포의 분화와 성장, 점막. 아까 기억나세요? 점막, 상피세포, 피부 면역계에 중요하다. 이거 다 기억나시죠? 베타카로틴 할 때 베타카로틴이 상피 조직, 피부와 점막에서 항산화 작용을 한다. 그래서 피부 건강, 점막 건강, 면역에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눈의 건강에 좋다라는 거예요.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로 전환되기 때문에 비타민 A는 베타카로틴과 거의 비슷한 기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비타민 A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피세포, 점막을 정상적으로 분화, 성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비타민 A는 이제 우리가 지용성 비타민이죠. 그러니까 비타민은 지용성과 수용성이 있는데 지용성 비타민은 우리 체내에 축적이 된다. 그래서 과잉 섭취를 오랜 기간 동안 하게 되면은 축적이 돼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그 지용성 비타민은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A가 독성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제 비타민 A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된다. 그러면 비타민 A도 섭취하고 베타카로틴 섭취하고 그러면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로 전환되니까 비타민 A가 너무 많아지는 게 아니냐? 이제 걱정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베타카로틴은 체내에 비타민 A가 충분하면 베타카로틴은 더 이상 비타민 A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타카로틴은 아무리 섭취해도 비타민 A의 과잉에 대한 문제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타카로틴을 많이 섭취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건강 문제라고 한다면, 네, 우리가 귤 같은 거, 귤이 이제 베타카로틴이 많잖아요. 귤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면 손이 노래져. 네, 뭐 이런 정도 아주 그냥 가벼운 정도의 그런 변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근데 비타민 A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너무 과잉 섭취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비타민 A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비타민 A가 이제 독성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권장량의 100배 이상을 이제 섭취해야 되고요. 독성이 나타나려면. 그리고 만성 독성의 경우에는 권장량의 10배 이상을 수년간 섭취해야 됩니다. 음. 그런데 아이러니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 탑 5 안에 비타민 A가 들어갑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부족하냐? 권장량의 50% 수준밖에 섭취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이상하죠. 아니, 비타민 A가 독성이 있어가지고 섭취하지 말라고 하는데 실상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거예요. 비타민 A를 섭취하셔야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뉴트라이트 제품들의 비타민 A 공급원은 베타카로틴이기 때문에 어, 비타민 A가 독성을 유발시킬 만큼 그렇게 너무 과잉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 거의 없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은 네, 피부 건강, 또 점막 건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약화되면서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다. 비타민 A도 굉장히 면역에 중요한 영양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아주 부족한 영양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베타카로틴과 함께 보셨던 내용인데요. 요거를 함께 보시면서 정리를 해보면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네, 상피조직, 피부와 점막 건강에서 항산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 점막과 피부는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면역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베타카로틴을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은 바로 네, 카로틴 플러스. 네. 그래서 우리가 피부나 점막을 튼튼하게 강화시켜서 나아가서 면역력까지
좀 튼튼하게 잘 강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솔루션을 찾으신다면 카로틴 플러스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폐감염이잖아요. 폐감염은 이제 점막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잖아요. 폐점막. 그러니까 이제 카로틴 플러스는 이제 그런 어떤 폐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눈 건강, 피부 건강, 점막 건강에 좀 필요한 제품을 찾으신다면 또 항산화 영양소, 아주 뛰어난 항산화 기능을 원하신다면 카로틴 플러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비타민 C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비타민 C는 아까 항산화 영양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다른 비타민 C는 너무나 다양한 기능성 가지고 있습니다. 결합 조직의 형성과 기능 유지, 근육을 형성하거나 우리 몸에 전부 다 이 몸 자체가 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단백질이 합성되려면 비타민 C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이제 우리 몸의 구조를 형성하는 조직을 만드는 데 필요하고 근육을 형성하는 데도 필요하다. 뼈를 형성하는 데도 콜라겐은 피부나 근육이나 뼈에 중요한 우리 몸에 가장 풍부한 단백질이거든요. 이 콜라겐이 합성될 때 비타민 C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결합 조직 형성과 기능 유지. 두 번째,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철분 결핍성 빈혈이 생겨요. 왜냐하면 철분 결핍성 빈혈은 말 그대로 철분이 부족해져서 빈혈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철분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비타민 C가 없으면 철분이 흡수가 되지 않거든요. 비타민 C는 이 철분을 환원시키는 거예요. 비타민 C가 항산화 영양소잖아요. 전자를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C가 전자를 내주고 철분을 환원시키면 이 철분이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철분 결핍성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분 플러스 비타민 C가 필요하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빈혈이 발생한다. 철분 결핍성 빈혈이. 네. 그리고 또 하나. 비타민 C가 없으면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 없다. 비타민 C가 없으면 다이어트 성공할 수 없다. 다이어트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란 결국 뭐예요? 우리 몸에 쌓여있는 지방을 연소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지방은 아까 우리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관이 미토콘드리아라고 말씀드렸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당을 이제 연소를 시켜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당은 그냥 들어가요. 세포 내에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까지 이동을 합니다. 지방은 세포 내로 들어가는데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지방 자체가. 비타민 C가 이 지방을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넣어주는 운반체가 필요합니다. 운반체. 그 운반체가 L카르니틴이에요. L카르니틴. L카르니틴 들어보셨죠? L카르니틴. 우리 제품에 있는데 파워블럭 키토산에 아마 있을 겁니다. L카르니틴. 이 L카르니틴이 있어야만 지방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이동해서 그 연소가 돼서 에너지를 생성하고 지방을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L카르니틴은 뭐가 필요하냐? 합성이 될 때 L카르니틴은 비타민 C가 필요하다. L카르니틴 비타민 C가 필요하다. 비타민 C가 없으면 L카르니틴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방이 미토콘드리아 들어가서 연소되지 못한다. 지방을 줄이지 못했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L카르니틴을 외부에 이제 건강기능식 형태로 보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L카르니틴 우리 몸에 만들어지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 비타민 C가 있어야 된다. 비타민 C를 보충하지 않고 다이어트하는 거는 성공 가능성이 아주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비타민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부신에 그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신에서 이제 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되는 걸 조절하는데 이제 비타민 C가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신 건강, 또 부신의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련 장애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C는 스트레스에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 비타민이다. 비타민 C는 굉장히 많은 그런 연구들에서 호흡기계 감염 억제의 그런 기능성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비타민 C가 이제 호흡기계 감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코로나, 그다음에 우리 21세기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이제 그 호흡기계 감염 증상들이 나타났잖아요. 신종플루도 그렇고 메르스, 뭐 조류독감 이런 것들 다 호흡기계 감염이잖아요. 최근에 코비드19 이거 다 호흡기계 감염이거든요.
근데 이 호흡기계 감염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비타민 C가. 근데 이게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잖아요. 바이러스가 호흡기로 들어와서 발생하는 감염인데 1970년대 이후에 세계적으로 백신이 발달했어요. 백신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바이러스를 다 이제 억제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이제 그렇게 뭐 특별하게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기능성, 호흡기계 감염을 예방하는 그런 기능성에 대한 비타민 C의 어떤 기능성에 주목하지 않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왜냐하면 백신이 다 바이러스를 잡아주니까. 그런데 21세기 들어와가지고 백신이 말을 안 듣기 시작했어. 음, 백신을 처방을 받아도 그다음에 이제 백신이 없는 그러한 신종 그런 바이러스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평소에 비타민 C의 그런 섭취를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비타민 C에 대한 재평가가 이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활발하게 이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C의 가능성 보면 뭐 항당뇨, 항고혈당, 심장보호, 항염증, 항산화, 항미생물, 면역 조절,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비타민 C가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되고 이런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비타민이죠. 그다음에 비타민 C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비타민 C가 아까 셀레늄 패러독스하고 똑같아요. 셀레늄 패러독스 똑같아. 비타민 C가 평소에는 항산화 영양소 역할을 하지만 비타민 C가 암세포로 들어가면 유해산소를 활성화시켜요. 암세포 내에서 비타민 C가 유해산소를 활성화시킨다. 암세포 내에서만. 그러면 암세포 내에서 유해산소가 활성화돼가지고 암세포를 이제 산화시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암세포를 사멸하는 기전이 네, 이렇게 연구 결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에 이제 비타민 C 고용량 요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진행하는 그 학문이 바로 이제 지금까지 일반 영양학에서는 뭐 비타민 C 하면 항산화 기능, 뭐 앞서서 보셨던 그런 기능성들, 콜라겐 합성, 뭐 이런 기능성들 이제 연구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암세포까지 이렇게 사멸시킬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연구하는 학문이 이제 분자 영양학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일반 영양학보다 분자 단위로 들어가서 연구를 한다. 분자 영양학 이런 것들이 분자 영양학이 계속 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비타민과 미네랄 그 영양소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더 커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 이렇게 중요한 비타민 C는 더블 X 플러스 이제 아세로라 C, 아세로라 체리를 사용했고 다양한 식물 영양소와 같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타민 C 플러스 식물 영양소가 결합이 되어야만 비타민 C가 더욱더 잘 우리 체내에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 네. 차별화된 비타민 C 제품이 바로 아세로라 C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비타민 D를 볼까요? 비타민 D는 우리가 햇볕을 통해서 이제 우리 피부에서 이제 비타민 D의 전구체가 이제 만들어지고 이 간으로 이동해서 활성화됩니다. 신장으로 최종적으로 그러면 칼슘 대사에 관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 칼슘 대사에 관여를 하는 거죠. 소장에서 칼슘 흡수를 조절한다거나 뼈에서의 칼슘 대사를 조절한다. 그래서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이렇게 알려져 있죠. 비타민 D는 그렇지만 면역에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면역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면역 비타민. 네, 물리적 장벽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세포와 세포 간에 빽빽하게 딱 밀착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밀착되어서 세포의 신호 전달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 비타민 D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장세포 내에서도 비타민 D가 장세포 그 사이사이 간격을 빽빽하게 해서 장세포 사이가 벌어지면 그 사이로 독성 물질이 침투하게 되거든요. 장 누수 증후군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게 이제 그 밀착 연접 세포가 빡빡 빽빽하게 붙어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비타민 D, 그러니까 물리적 장벽을 강화한다. 그다음에 선천 면역을 강화한다. 면역 세포를 강화시키고, 네. 그다음에 후천 면역, 항체 생성이죠. 선천 면역은 면역 세포.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면역 세포, 선천 면역, 면역 조직 이런 게 선천 면역. 후천 면역은 태어날 땐 없었어. 태어난 다음에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면역, 항체죠, 항체. 항체는 처음에 우리가 태어날 땐 없어요. 근데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그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체를 그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 면역이라고 합니다. 비타민 D는 선천 면역도 강화시키고 후천 면역도 강화시키는 그런 비타민이고요.
이제 그 영양학의 이제 근래 최근에 그런 연구 결과를 보면은 비만일 경우에 비타민 D 농도가 낮다라는 게 밝혀졌고요. 또 비타민 D가 낮으면은 당뇨 발병 위험도 상승한다라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사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대사 증후군이라 할 수 있는 비만과 당뇨가 비타민 D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라는 거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비만도 발생할 수 있고 당뇨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비타민 D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는 거의 모든 세포가 비타민 D 수용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거예요. 호르몬처럼. 그 비타민이지만 호르몬처럼 작용한다. 모든 세포에 다 작용한다. 그래서 비타민 D 관련 연구, 뭐 암, 파킨슨, 알츠하이머, 뭐 모든 그 현대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에 대한 연구가 다 진행되고 있고요. 자가 면역 질환 특히. 그다음에 비타민 D의 잠재적 가능성으로 기능성으로 이제 지금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비만 당뇨를 포함한 대사증후군, 그다음에 체중 조절, 면역 기능 관련, 수면 질 개선, 심혈관계 건강, 소화기관 건강, 피부 건강, 두뇌 건강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포괄적으로 비타민 D가 관여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비타민은 비타민 D입니다. 그리고 면역에 직접적으로 관련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미국의 지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전에 대통령 했잖아요. 그때 이제 코로나 감염됐었거든요. 코로나 감염됐었는데 그때 그 대통령 주치의 그 단이 그 약물 투여와 함께 영양소를 같이 투여했어요. 미국 대통령 주치의면은 전 세계에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의료진이잖아요. 트럼프에게 뭘 처방했냐면 아연과 비타민 D 처방했습니다. 아연과 비타민 D를 처방했습니다. 음, 그만큼 아연과 비타민 D는 면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반증하는 그런 네, 사건이었죠. 네, 비타민 D는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비타민 D 섭취 부족 비율이 전 세계 1위예요. 그 10명 중에 9명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섭취가 부족하다. 그리고 너무 햇빛을 너무 싫어해. 햇빛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햇빛을 쬐야만 비타민 D가 합성이 돼서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햇빛을 다 피하세요. 네. 전부 다 가리시고, 막, 여기 일로 일로. 프로텍트 하시고, 막 그러니까 이 비타민 D가 부족할 수 없죠. 여하튼 우리나라 국민들의 비타민 D 대사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비타민 D의 합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 세계에서 비타민 D가 가장 부족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 비타민 D 권장량은 이제 10 마이크로그램, 400 IU, 이제 국제 단위를 IU라고 하는데 10 마이크로그램이죠. 최적 섭취량은 그러니까 섭취 권장량은 뭐냐면 이 정도 섭취하면 이 정도 이하로 섭취하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 섭취해라. 그럼 최적 섭취량은 뭐냐면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섭취량. 이걸 최적 섭취량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전 세계에서 국가적으로 공인된 그런 섭취량은 아니에요. 다양한 수많은 그런 연구기관과 또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제 설정해 놓은 개념이 국가 인증받은 건 아니지만 그 설정해 놓은 개념이 최적 섭취량이라는 개념이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최적 섭취량은 비타민 D는 2000 IU예요. 권장량의 5배, 5배라고 하죠. 네, 그런데 보통 권장량의 5배지만 이 비타민 D도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또 독성에 대해서 걱정하실 수 있는데 비타민 D도 이렇게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양소 섭취 기준 상한 섭취량. 이 상한 섭취량은 뭐냐면 상한 섭취량까지는 섭취해도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안전 섭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한 섭취량은 안전 섭취량. 그런데 갓 태어난 아기의 비타민 D 상한 섭취량은 25 마이크로그램, 1000 IU, 성인 권장량의 2.5배. 안전 섭취량이 갓 태어난 아기의 안전 섭취량이 성인 권장량의 2.5배에 해당된다. 유아는 더 늘어나고 청소년 및 성인의 어, 그 그 권장하는 섭취량은 네, 최적 섭취량은 4천 IU, 그러니까 권장이 10배까지 섭취가 권장되는 거예요. 시중에 보면 이제 이런 고용량의 비타민 D 제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D가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제품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임신 시기만 좀 갑자기 섭취하신다거나 섭취가 늘리시는 것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D, 뼈 건강, 그다음에 면역 기능, 또 비만과 당뇨를 비롯한 대사 관련 문제들, 그다음에 앞서서 보셨던 현대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면역계통 질환, 자가 면역 질환, 또 여러 가지 심혈관계, 소화기계, 뭐 호흡기계 다 포함된 그런 질병과 관련이 있다. 가장 주목받는 비타민, 그러니까 면역에 중요하다. 특히 면역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D가 이제 뭐 한 2분만 더 할게요. 이제 우리가 뼈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뼈에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정말 전 세계의 그러니까 보약도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없다라고 할 만큼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그 기적의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질들 운동을 하면은 이제 분비가 되는데요. 이제 뼈에서 그다음에 근육에서 만들어집니다. 주로. 근데 뼈에서도 만들어지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오스테오칼신입니다. 오스테오칼신은 인슐린 생성 증가하고 베타 세포 증식 활성화, 근육 증가, 체지방 축적 억제, 그다음에 지방 대사 이런 것도 염증 억제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스테오칼신. 이제 오스테오칼신이 뼈가 이제 건강해야 되고 뼈 운동을 해야 돼요. 뼈 운동을 해야지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스테오칼슘이 잘 합성되기 위해서는 뼈를 강화시키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하면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D, 비타민 K,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섭취하면서 체중 부하 운동, 달리기, 줄넘기, 에어로빅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제 오스테오칼슘이 많이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비타민 D, 비타민 D가 이렇게 중요한 미네랄이고 면역의 미네랄이라고 할 수 있고 가능성이 가장 기대되는 그런 면역 비타민이죠. 가능성이 가장 기대되는 그런 비타민 D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뉴트라이트 비타민 D를 이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비타민 미네랄에 대해서 오늘 쭉 항산화 영양소, 식물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항산화 영양소, 식물 영양소에 대해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이제 비타민도 이제 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비타민 일부와 미네랄 또 약간 일부가 남았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또 이제 뵐 수 있으니까, 그때 이어서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또, 나머지 부분 또 하고, 그다음 다음 주 주제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